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돈에 관련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 많이 느셨잖아요. 그래서 뭐 주린이, 동학개미, 영끌, 정말 새로운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지금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투자에 관심이 있거나, 투자를 하고 계신 분이시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투자에 관심이 생겨서 이 책을 읽었는데 정말 공감되는 내용도 많았고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셔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놓치기 쉬운, 투자를 하면서 놓치기 쉬운, 그리고 돈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행동들, 잘못하고 있는 행동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가지로 나눠서 소개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책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책이냐면요.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이에요. 돈의 심리학. 예. 당신은 왜 부자가 되지 못했는가? 이 책에서도 누구나가 다 부자는 될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해요.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지금부터 이 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출간되기 전부터 월스트리트 저널에 찬사를 받았던 그런 책이에요. 그리고 출간하고 나서 아마존 투자 분야 1위를 하고 또 오랫동안 상위권에, 투자 분야의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그러한 책이기도 해요. 이 책을 쓰신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모건 하우절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오랫동안 글을 쓰신 칼럼니스트로 활동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팟캐스트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미국 비즈니스 편집자 및 작가 협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비즈니스상과요. 뉴욕 타임즈의 시드니상, 이 상을 2번이나 수상한 경력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정말 15년 동안 날카로운 통찰력과 유려한 글솜씨로 많은 분들한테 호응을 받고, 그리고 또 이 책이 나오게 된 것도 블로그에 2018년도에 블로그에 이분이 돈의 심리학에 대한 글을 올리셨대요. 그랬는데 정말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열띤 호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책으로까지 출간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책 내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 책이 시작하기 전에 2명을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분이냐면요. 로럴드 리드라는 사람과 리처드 퍼스콘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명이 둘 다 같은 시기에 뉴스에 올랐던, 며칠 사이로 올랐던, 탑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에요. 2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로럴드 리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시골에서 태어나서 가족 중에 처음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정도로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매일 학교를 갈 때 히치하이킹을 해서 갔다고 해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 사람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주유소에서 25년간 자동차 수리를 했고요. JC 페니 백화점에서 17년간 바닥을 닦으면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38세에 방 2개짜리 집을 12,000달러에 사서 죽을 때까지 그 집에서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50세에 호라비가 되었고요. 다시는 결혼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이 2014년도에 92세 나이로 죽었는데요. 이 사람을 생각하면 뭐 특별할 것이 없고 그냥 그 시골 동네에서 평범하게 산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유명해졌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2014년에 죽은 미국인은 281만 3,503명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 세상을 뜰 당시 순 자산이 800만 달러가 넘는 사람은 4,000명도 채 안 되었다고 해요. 근데 그 4,000명 안에 이 로럴드 리드라는 사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냥 청소부 일하고 주유소에서 자동차 수리하면서 직장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많은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유언장에 어떻게 썼냐면요. 의붓 자식한테 200만 달러를 주고
그 나머지 600만 달러는 지역 병원과 도서관에 기증하는, 기부하는, 그리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런 유언장을 남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냥 부자로 호화롭게 산 것도 아니고 그냥 방 2칸짜리 집에서 평생을 거기서 살았는데 그 돈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비밀은 뭐냐면요. 복권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유산을 받은 것도 없어요. 어려운 형편이었으니까. 자기가 벌어서 그만큼 일어낸 거예요.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꼬박꼬박 매달 저축을 한 거죠. 꾸준히 저축을 해서 모이면 투자를 하고 모이면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꾸준히.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오래 하면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직장 생활을 할 때 200만 원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200만 원을 받고 한 150만 원 정도로 생활비를 쓰고 50만 원씩 모았어요. 모으면 이제 매달 꾸준히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했겠죠. 그럼 이제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월급이 조금씩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면 그리고 투자를 하고 거기서 나는 수익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기 생활은 150만 원, 200, 많이 늘어도 200만 원 밑으로 꾸준히 그 생활을 유지를 한 거죠. 지출을 유지를 한 거죠. 유지를 하니까 수입은 늘어났는데 지출은 항상 이 정도 선, 많이 늘지 않고, 많은 호화로운 지출을 한 것이 아니고 가소비를 하지 않고 지출을 어느 정도로 딱 정해서 지출을 하니까 그 차이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차이가 나는 것만큼 많이 현금이 쌓이고 많이 쌓이는 만큼 또 그만큼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점점 늘어나서 그 투자했던 그 주식들이 부풀어져서 수익이 나서 엄청난 금액이 된 거죠. 그렇게 복리로 늘어난 돈이 800만 달러가 넘는 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 거죠. 죽고 나서. 그리고 또 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리처드 퍼스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은 완전히 정반대예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고요. MBA 학위를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메릴린치 중역을 지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어느 정도의 부냐면 40세 이하 40인의 성공한 비즈니스맨에 들어갈 정도로 성공한 그런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뭘 했느냐? 2000년도 중반에 큰 돈을 빌려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빌린 돈을 합해서 18,000평당 피트가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택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확장 공사를 해요. 그런데 그 와중에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져요. 그러면서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부채, 그 돈을 구입하고 확장 공사를 하냐고 빌렸던 그 부채와 비유동 자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이 없었던 거예요. 보유 자산, 고정 자산이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된 거죠. 집도 압류가 되고 새로 그 구매한 그런 저택도 나중에는 압류가 돼서 팔리게 돼요. 제값도 못 받고 팔리게 되죠. 그러한 상반된 결과가 생겨나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 잊지 말아야 하는 잘못된 행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우리가 일을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그 번 돈을 열심히 저축해서 모아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것을 기억하냐면요. 4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스스로 멈추게 하는 꼴대를 만들라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남과 비교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죠. 멈추라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충분함. 충분한 것은 적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충분함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잠재적 이익이 있더라도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친 집착은 금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부자가 되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모았을 때, 그때 나 자신에게 해야 하는 질문 4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얼마나 벌고 싶은가? 나 자신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얼마나 벌고 싶은가? 두 번째, 누군가와 비교하고 있진 않은가? 세 번째, 충분하다고 느끼는가? 네 번째, 돈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네. 아까 말씀드렸던 꼭 기억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투자 관련된 책이나 부와 관련된 책에서 나오는 분이, 항상 나오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워런 버핏이잖아요. 네, 여기서도 그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분에 관련된 그 부를 쌓는 그 과정을 다룬 책이 2,000권이 넘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 작가님은 워런 버핏이 부를 쌓는 그 과정에서 그럴 수 있었던 중요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분이 뭐 훌륭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이미 훌륭한 투자자였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미 어렸을 때부터 훌륭한 투자자였다는 거예요. 버핏이 진지하게 투자를 시작한 나이가 10살 때부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평생 동안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투자에 성공한 이유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춘기 시절에 쌓아서, 10살 때부터 했으니까 사춘기 시절에 되었을 때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바탕이 되고, 그 바탕을 노년까지 사업에 놓지 않고 꾸준하게 투자를 했던 것 덕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재주는 투자였지만 그의 비밀은, 성공 비밀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복리로 수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투자하는 데가 400군데에서 500군데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연간 수익률을 따졌을 때는 22%라고 해요. 그러니까 뭐 손실 나는 것도 있고 수익 나는 것도 있는데, 그것을 수익이 날 때까지 뭐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22%라는 거죠. 그것들이 계속 쌓여졌을 때 쌓아져서 이만큼의 엄청난 부를 얻게 만든 그런 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장기간 동안 꾸준히 인내하면서 하는 것이 이 분의 성공 비결이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2명을 소개해 드렸을 때도 첫 번째로 소개해 드렸던 분은 정말 가난하지만 조금씩 모아서 꾸준히 평생을 했기 때문에, 투자하고 놔뒀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냥 지켜봤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현금 자산이 없으면 뭐 갑자기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주식 같은 경우는 팔아야 되잖아요. 현금화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저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내가 더 이상 뭐 수익이 나고 벌었다 해도 내 생활을 뭐 수익이 났으니까 이만큼 흥청망청 써도 돼. 그러니까 사치나 욕망이나 그런 거에 대한 절제,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욕망을 조절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뭘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큰 성공을, 몇 배로 수익이 나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자신의 뭐 노력도 있겠지만 거기에 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운이라고 생각하면 뭐 하늘에서 툭 떨어져서 뭐 그냥 공짜로 모은 거 나한테 좋은 일이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운은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거 온전히 내 실력으로 무조건 내가 하면은 성공을 해,
그러한 자만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이 책을 쓴 본인도 지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을 딱 선을 그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연수가 지나면 부부가 같이 일하고 하니까 수입이 늘어나잖아요. 수입이 늘어나도 그 지출을 많이 늘리지 않았다고 해요. 계속 지금까지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공핍하게 초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버는 수입에서 어느 일정 부분만큼 내가 뭐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만큼 누리고, 그리고 이제 좀 과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 정말 멋지다, 예쁜 거 가지고 있으면 부럽고 막 그러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하나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이 있는데 새로운 기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고 싶어요. 멀쩡한데 산지 얼마 안 됐는데 또 사고 싶은 그런 식으로, 뭐가 청소기가 있는데 새로운 뭐 청소기 신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청소기가 있는데 또 살 필요 없잖아요. 지금 이게 잘 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한 사치를 안 하고 과소비를 안 하고 어떤 욕망에 의해서, 욕구에 의해서 그런 지출을 하지 않는 그런 선을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수입은 점점, 그러니까 저축하는 현금이 점점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내가 정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거기서 오는 자유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고, 정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생겨서 막 급락이 하고 막 상승을 띠고 막 그러잖아요. 뭐 다 상승세라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서 떨어지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근데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게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도 아무 걱정하지 않고 내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떨어져서 뭐 내가 보고 있던, 사려고 했던 주식이 아주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고 싶어요. 그럴 때 내가 돈이 있으면 살 수 있겠죠. 그런데 돈이, 여유자금이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일정 퍼센트의 여유자금, 여유자산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뭐 정말 급락을 해도 내가 그것이 다시 일어나서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가치가 있어서 나중에 더 올라갈 것 같다, 다시 회복할 것 같다 하면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기다릴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나의 현금 자산, 고정 자산, 가지고 있는 현금의 여유로움이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손실인 거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는 항상 저축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일정 부분, 내 수입의 일정 부분은 매달 저축을 하라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저축을 강조를 하시고, 그리고 그런 여유 자금으로 인해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생활함에 있어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로움이 없다면 그 주식의 오르내림에 내 마음도 오르내리고 밤잠을 못 자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유지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자본주의는 녹록치 않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돈을 버는 것과 돈을 잃지 않는 것이 전혀 다른 별개이기 때문이다. 돈을 버는 것에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낙천적 사고를 하고 적극적 태도를 갖는 등 요건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을 잃지 않는 것은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재주를 요한다. 겸손해야 하고, 또한 돈을 벌 때만큼이나 빨리 돈이 사라질 수 있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번 돈의 적어도 일부는 행운의 덕이므로 과거의 성공을 되풀이할 거라 믿지 말고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네.
자만하지 말고 욕망에 이끌리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함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지만 돈을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 때문에 경제 침체가 와서 패닉에 빠져서 주식을 파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전략이나 어떤 세계관, 스쳐 지나가는 어떤 트렌드, 유행, 그런 뜨는 종목,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돈에 의존하지 말고. 그래야지만 나 스스로를 녹초로 만들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은퇴할 때까지 꾸준하게 내 부를 유지해 가면서 투자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돈을 투자를 해서 또 어느 정도 돈을 벌었어요. 그럼 막 자랑을 하고 싶잖아요. 멋진 차를 사고, 물건을 사고, 하면서 과시하기 위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이 내 부를 유지하는 거에 결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부를 얻어서 그 돈으로 무언가를 샀어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꼭 필요한 거면 사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런 욕구에 의해서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샀다면 그것은 내 재산에서 그 금액만큼을 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그 1억을 내 재산에서 빼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재산이 10억이 있어요. 그럼 1억을 써서 자동차를 샀어요. 그럼 9억이 남잖아요. 내 재산은 9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1억을 뺀 나머지가 내 재산이라는 거죠. 보통 생각했을 때 자동차도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재산세 낼 때도 자동차세 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은 그냥 물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건 세가 지날수록 감가상각 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재산에서 제외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잊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을 잊는다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사고 명품을 사고 그런 것이 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재산이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건은 있다가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을 늘리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소비하지 않고 어떤 보여주기 위해서 호화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만 기초적으로 필요한 것들 그러한 것들을 충족하고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미니멀 라이프 유행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미니멀 라이프로 생활을 해야 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내 수입에 상관없이 내 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막 물건도 늘어나고 소비 지출도 늘어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선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면서 그 정도 선을 맞춰서 살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부가 늘어나고 유지할 수 있고 더 큰 부를 나의 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우리 손에 달려있다. 네, 욕망을 줄이면 돈을 덜 쓰니까 당연히 저축을 늘릴 수 있겠죠. 우리가 저축을 할 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저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집 사기 위해서, 아니 자동차를 사기 위해서 어떤 것을 원할 때 그때 어떤 목표까지 얼마까지 모아야지 그렇게 할 경우가 많은데 그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한 이후에도 꾸준히 저축은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부를 어느 정도 잃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저축 안 하고 그거 가지고 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저축은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은행에 있는 현금이
내가 어떤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할 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자유로움을 주는 그러한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과 나를 구분 짓는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 네. 내가 저축을 꾸준히 함으로 인해서 현금에 여유 자산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여유도 있잖아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여유롭게 현명하게 선택을 하고 그것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경쟁에서 선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저축을 해야 하고, 저축은 꾸준히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세요. 여기서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요. 투자자들은 감정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정에 대해서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2018년, 그러니까 50년 동안, 2018년까지 50년 동안 스탠더드 앤 푸어 500 지수, 그러니까 S&P 500 지수가 얼마큼 올랐냐면요. 119배. 119배가 올랐다고 해요. 그러면 그것만 봤을 때면 50년 동안 그만큼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사놓고 가만히 집만 지고 있어도 그냥 돈이 그냥 수수수수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공적인 투자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네. 주식을 장기 보유하라는 말은 참 많이 해요. 많은 투자 관련된 책들을 보면 많이 하는데 그것을 못 지키는 그 상황들이 왜 생기느냐. 눈앞에서 주식 가격이 막 붕괴되고 막 안 좋은 소식이 연달아서 쭉쭉쭉쭉 터지고 하다 보면 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시시조각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다 오르겠지 하다가 안 되겠어, 모르겠다 포기하고 그냥 더 바닥치기 전에 팔자 그래서는 팔게 되는 그런 감정, 그러한 것들 때문에 내가 지수는 그렇게 올라갔지만 나는 손실을 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지불하는 대가가 항상 따른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데에는 항상 그만큼의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수수료, 그런 비용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변동성, 공포, 의심, 불확실성, 그런 후회, 그러한 비용으로 내가 지불을 해야지만 그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상의 돈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투자에 있어서 한 가지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분산해서 여러 개를 투자를 하라고 강조를 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는 오르고 지수가 좋다고 해도 어떤 거는 오르고 어떤 건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산해서 투자를 하라고 하는데, 그럴 때 오르는 건 좋지만 내려가면 불안감이 생기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지 막 갈등을 하게 되고 하잖아요. 그러한 그런 수익이 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감정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불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딱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경우 손실을 보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투자 방식이나 그런 성향들이 다 다르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각자 자신한테 맞는 그러한 방법을 선택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와 정반대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부분도 있고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이러한 중심을 잃지 않고 유지해 나가면서 한다면 조금 더 올바른 그리고 또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